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여자 최수연이라고 합니다.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넓은 집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지 어언 10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적적함을 달래주는 건 텔레비전 소리와 가끔 걸려오는 아들 녀석의 전화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도 가깝게 살면서 어머니 자주 찾아뵙고 아이들도 할머니랑 더 많은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 말이 어찌나 달콤하게 들리던지요. 귀염둥이 손주 녀석들 재롱을 매일같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까지 설칠 정도였습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었지만 아들네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보태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낡은 주택을 처분하고 아들네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근처 작은 빌라로 옮기기로 결정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삿짐을 꾸리면서도 제 마음은 온통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더는 외로운 저녁을 보내지 않아도 될 테고 주말이면 손주들 손잡고 가까운 공원이라도 거닐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에요. 제 남은 인생, 아들네 가족과 함께 복닥거리며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제 발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빌라는 전에 살던 집에 비하면 초라할 만큼 작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들네 아파트 단지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아들 내외는 주말마다 저를 초대해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손주들은 할머니 하며 제 품에 와락 안기곤 했죠. 특히 어린 손녀딸 지민이는 제 무릎에 앉아 종알종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개구쟁이 손자 민준이는 제 앞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인다며 깡총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위안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까이 오시니 정말 좋네요. 지민이, 민준이도 할머니가 옆에 계셔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감에 젖곤 했죠. 그래, 이런 게 바로 가족이지. 내가 평생 바랐던 모습이야 하면서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지민이 하원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에는 물론 기꺼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손녀딸인데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일하던 부탁은 점점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민준이가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제가 퇴근하고 바로 갈 테니 잠깐만 봐주세요. 혹은 어머니, 저희 오늘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데 아이들 데리고 가기가 좀 그래서요. 하룻밤만 아이들 좀 이런 식이었죠.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면 그럴까 싶어 군소리 없이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손주들이 제 곁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싫지만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제 작은 수고로 아들 내외가 편안하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매일 아침 아이들 유치원과 학교 등원 준비를 돕고 하원 후에는 간식을 챙겨 먹이고 숙제까지 봐주는 것이 제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봉투를 내밀기도 했지만 저는 번번이 손사래를 쳤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뭘 이런 걸 다 주니. 너희들 맛있는 거나 사 먹어라. 그저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멋쩍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은행 대출은 이자 부담이 크다며 제게 손을 벌리더군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안정되는 대로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꼭 갚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어찌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아들 사업 자금으로 내어주면서도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내 아들이 잘 돼야 나도 좋지. 이건 투자가 아니야. 아들에 대한 믿음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부서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 희생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지게 될 것인지를요. 제 통장의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아들의 약속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가끔 사업은 좀 어떠냐? 하고 물으면 아들은 아이고 어머니.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저는 그저 속으로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더 보채면 안 되지. 하며 제 걱정은 애써 누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서히 불안감과 함께 작은 서운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의 아주 작은 전조였음을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아들네 가족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어쩌면 당연한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외면했을 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네 가족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로 바빠서 그런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애써 믿으려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손주들은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원이다, 친구들과의 약속이다,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졌습니다. 가끔 마주쳐도 예전처럼 살갑게 안기기보다는 어색한 인사만 건네고는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곤 했죠. 아이들의 그런 변화가 비단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주말이면 을에 함께하던 저녁 식사는 어느새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옛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저녁은 각자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혹은 친구네 가족이랑 선약이 있어서요. 어머니는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체념하게 되더군요. 제가 차린 저녁상은 번번이 식어갔고 결국 혼자서 꾸역꾸역 밥을 넘기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만의 웃음소리가 빌라의 얇은 벽을 넘어 제 귀까지 들려올 때면 마치 저 혼자 외딴 섬에 버려진 듯한 깊은 소외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한 번은 큰맘 먹고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잔뜩 만들어 아들네로 향했습니다. 손주 녀석들이 어릴 적 제 갈비찜을 얼마나 좋아했던가요?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나왔는데 제 손에 들린 냄비를 보고는 반가워하기는커녕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저희 오늘 외식하기로 했는데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랬구나. 나는 너희들 이거 좋아할까 싶어서 말을 채 끝맺지도 못하고 무거운 냄비를 다시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날 밤 식어버린 갈비찜을 혼자 데워 먹으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저는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눈치 없이 불쑥 찾아오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은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지민이와 민준이 하원 시간에 맞춰 아들네 집으로 향하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휴, 말도 마. 시어머니 때문에 아주 죽겠다니까. 애들 봐주는 건 좋은데 솔직히 공짜니까 쓰는 거지. 안 그러면 누가 저렇게까지 해. 용돈 한 푼 안 들여도 알아서 다 해주시니 그것만큼 편한 게 어딨어? 가끔 우리 사는 거에 간섭하시는 것만 빼면 뭐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면 되니까.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띵했고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믿었던 며느리가 그래도 살갑게 어머니, 어머니 하며 따르던 그 아이가 저를 그저 공짜 파출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배신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깊은 허탈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들네 집에서 제 존재감을 스스로 지워나갔습니다. 그들이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되어주리라 마음먹었죠. 손주들 등하원은 여전히 제가 도맡았지만 예전처럼 살갑게 말을 걸거나 간식을 챙겨주는 일은 줄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하고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런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 앞에서 더욱더 거리낌 없이 행동했어요. 저를 사이에 두고 자기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듯 자기들 볼일만 봤습니다. 가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려 해도 아들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내가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자괴감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가족의 정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곳이 이제는 저를 옥죄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온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싸늘한 무관심과 깊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갔고 제 마음속 소외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제 대놓고 저를 귀찮아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제가 빌라에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하다며 차라리 그 집을 팔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겠냐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운을 떼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도 흉흉하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저희가 마음이 안 놓여요. 차라리 그 돈 저희한테 맡기시면 안전하게 관리해드리고 필요하실 때마다 용돈도 지금보다 훨씬 두둑하게 드릴게요. 저희 집 방도 하나 비어 있으니 이참에 아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아들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저 역시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가끔 무섭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평생을 제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없이 살아본 적이 없었기에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유일한 재산이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며 망설이는 제게 며느리까지 가세에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불편하게 해드릴 일 절대 없어요.
오히려 저희가 더 잘 모실 수 있어서 좋죠. 지민이, 민준이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손주들까지 언급하며 저를 설득하는 그들의 말에 결국 저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설마 나를 속이겠어. 다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지. 어리석게도 저는 또다시 그들의 말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빌라를 처분한 돈은 생각보다 꽤 큰 액수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당연히 제 통장에 넣어두려 했지만 아들은 어머니, 제가 잘 아는 투자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맡기면 여자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알아서 잘 굴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라며 교묘하게 돈을 자신에게 넘기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국 빌라 매매 대금은 제 손을 거치지도 못한 채 고스란히 아들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과는 달리 아들네 집 거실 한 구석, 창고나 다름없는 작은 방으로 밀려나듯 들어가게 되었어요. 햇볕도 잘 들지 않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그 방은 제가 평생 살아온 어떤 공간보다도 초라하고 냉랭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약속했던 두둑한 용돈은커녕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날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가끔 며느리가 시장 갈 때 10,000원짜리 한두 장을 쥐어주는 것이 전부였죠. 그것마저도 마치 큰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표정으로 건네곤 했습니다. 저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온갖 짜증과 함께 어머니, 저희도 지금 힘들어요. 좀 참으세요. 라는 핀잔만 돌아왔으니까요. 낯선 환경과 깊어지는 서름, 그리고 제대로 된 식사조차 챙겨 먹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자 제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온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열이 펄펄 끓었어요. 머리는 깨질 듯 아프고 속은 울렁거렸습니다. 간신히 기어가 방문을 열고 아들 내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제 상태를 보고도 심드렁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예요. 병원 갈 정도는 아니신 것 같은데 약 드시고 좀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며느리는 제 이마에 손 한번 대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며 제 방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이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토록 차가운 외면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끙끙 앓으며 혼자 방에 누워 있는데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앓고 나니 몸은 더욱더 쇠약해졌어요. 결국 보다 못한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119에 신고해 겨우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라고 진단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으니 그제야 아들 녀석이 마지못해 찾아왔더군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걱정보다는 귀찮음과 짜증이 더 역력히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어떤 기대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것을요.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처절하게 빼앗겨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아들네 집 그 좁고 어두운 방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은 조금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병은 더욱 깊어졌어요. 창고나 다름없는 그 방은 마치 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매일같이 죽음보다 더한 절망감을 곱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
남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아들 녀석을 애지중지 키웠던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갈 때면 어쩌다 내 인생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을 붙여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매사에 예민하게 구세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힘든 거 안 보이세요? 돌아오는 건 늘 차가운 면박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손주들조차 할머니 방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도 되는 양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고 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매 순간 느껴야 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아버리면 모든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 정도로 제 삶의 의지는 희미해져 갔습니다. 끼니는 대부분 굶거나 찬밥에 물 말아 겨우 넘기는 것이 전부였죠. 제 몰골은 말이 아니게 초췌해졌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저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낯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저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가 없어 정말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낡고 해진 옷가지를 걸치고 힘없는 발걸음을 옮기는데 동네 경로당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곳에서는 구청에서 나온 듯한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상담과 함께 이런저런 복지 서비스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길이 향했어요. 그때 제 눈에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명찰에는 이수연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죠. 유난히 따뜻하고 선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쪽 구석에서 쭈뼛거리며 서 있는 것을 보았는지 그 사회복지사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상담이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저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며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제 기구한 사정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연 씨는 제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분노하고 때로는 함께 안타까워하며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해 주었어요. 누군가에게 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것이 얼마만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준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절대로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세요. 어르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녀는 제가 처한 상황이 명백한 노인 학대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아들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잠시 머물며 심신의 안정을 찾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쉼터라는 곳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죠.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희망이 있을까? 두려움과 망설임이 앞섰지만 이수연 씨의 확신에 찬 눈빛과 따뜻한 격려는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나도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수연 씨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쉼터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만약을 위해 최소한의 짐을 꾸려놓기도 했죠. 아들 내외의 눈을 피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전에 없던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날 이수연 씨의 도움을 받아 저는 새벽녘에 아무도 몰래 아들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호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쉼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한 줄기 빛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제 첫걸음이었습니다. 쉼터에서의 첫날 밤은 유난히 길고 낯설었습니다. 아들네 집 그 차가운 방보다는 100배 1000배 나았지만 제 이름 석 자 대신 어르신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한 방을 써야 한다는 것도 쉬이 적응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아무런 걱정 없이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쉼터의 직원분들과 이수연 사회복지사님은 저를 친딸처럼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이 있는 삼시세끼, 깨끗한 이부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그들의 태도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쉼터에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재산을 빼앗긴 사연 등 저마다 기구한 사연들을 안고 있었지만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금세 마음을 터놓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저녁이면 거실에 모여 앉아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기도 했죠.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 저는 잊고 지냈던 웃음을 되찾았고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저보다 몇 해 먼저 쉼터에 들어와 이제는 당당히 홀로 서기에 성공한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최 선생, 절대로 기죽지 말아요. 우리라고 맨날 당하고만 살라는 법 있나? 내 것은 내가 찾아야지. 누가 대신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제 가슴속 깊이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금 지피는 듯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쉼터에 머무르며 주어진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힘을 내어 싸워볼 것인가. 아들 내외의 그 차가웠던 눈빛,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밤마다 악몽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인데 어쩌면 그렇게까지 모질 수 있을까? 분노와 배신감에 치가 떨리다가도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싶은 나약한 마음이 고개를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수연 씨의 따뜻한 격려와 김할머니의 당찬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내 남은 인생마저 그들의 손에 망쳐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자 제 자신을 지키고 싶은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저는 이수연 씨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결정을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곧바로 노인 인권 문제에 정통한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수연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딱딱하고 위압적인 분위기였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변호사님의 눈빛은 진지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빌라를 팔아 아들에게 넘겨준 이야기, 생활비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창고 같은 방에서 지냈던 일, 병에 걸렸을 때조차 외면당했던 서러움까지. 말을 하는 동안 몇 번이나 울컥했지만 변호사님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어르신께서 겪으신 일들은 명백한 재산 갈취이자 노인 학대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싸워볼 만한 사안이고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님의 그 한마디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처럼 제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법정에서 다투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하게 느껴졌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예를 들어 증거자료 수집이나 소송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막연했던 희망이 조금씩 구체적인 형태로 잡혀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동시에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샘솟았습니다. 꺼지지 않을 것 같던 절망 속에서 마침내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호사님과의 상담 이후 저의 일상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쉼터의 다른 어르신들과 마찬가지로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 듯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쟁 준비가 한창이었죠. 변호사님은 가장 먼저 증거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들에게 빌라 매매 대금을 넘겨준 사실, 그 이후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정황, 그리고 아들 내외로부터 받았던 부당한 대우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아야 했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지기 마련이라 저는 매일 밤 이수연 씨의 도움을 받아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던 날짜와 정확한 액수, 아들 내외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병원에 실려갔던 날의 상황까지 떠올리기조차 고통스러운 기억들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기록했습니다.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듯 제 고통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넘길 때 차용증 한 장 받아두지 않았던 것이 뒤늦게 후회스러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변호사님은 은행 거래 내역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제 명의의 통장은 이미 아들 녀석이 관리하고 있었기에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쉼터에서 컴퓨터를 가르쳐주던 자원봉사 청년의 도움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과거 거래 내역 중 일부를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전체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빌라 매매 대금의 일부가 제 통장을 거쳐 아들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병원 신세를 졌을 때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연락해 당시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인한 진단서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인 확보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저를 병원으로 옮겨주었던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자 아주머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이고, 어르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그럼요, 제가 다 봤는데요.
그 못된 것들 혼쭐을 내줘야죠. 제가 법정에 가서 다 증언해 드릴게요. 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또 한 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살던 빌라의 매매를 중개했던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는 기색이었지만 제가 눈물로 호소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당시 아들이 저를 어떻게 구슬렸는지 계약 과정에서 석연치 않았던 점들이 있었다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잿빛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캄캄한 터널 속에서 저 멀리 희미한 빗줄기들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아들 내외에게 발송할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내용 증명 초안을 받아 읽어보는데 그동안 제가 당했던 서름과 억울함이 법적인 언어로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본 통지인은 귀아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평생 모은 재산을 편취당하였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통지인은 귀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글자들을 읽어내려가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드디어 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묘한 해방감마저 들었습니다. 이수연 씨는 혹시라도 아들 내외가 협박이나 회유를 해올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을 세세하게 알려주며 저를 심리적으로 무장시켰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들 내외는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단 한 통의 전화도 안부를 묻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무관심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이렇게 쉽게 잊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하고 눈물 많던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줄 알았던 분노와 함께 반드시 내 것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강한 투지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지만 그 어떤 폭풍 전야보다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저는 반격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변호사님이 작성한 내용 증명이 아들 내외에게 발송되던 날, 제 심장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빠르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첫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이 이럴까, 혹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 속에 서 있는 기분이랄까요? 쉼터 방안을 초조하게 서성이며 시간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수연 씨는 제 옆을 지키며 연신 따뜻한 차를 건네고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녀석들이 이걸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순순히 잘못을 인정할까? 아니면 길길이 날뛰며 나를 비난할까?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예상대로 내용 증명이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오후 제 낡은 휴대폰이 요란한 벨소리를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아들이라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잔뜩 격앙된 아들의 목소리가 폭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누가 어머니를 이렇게 못된 쪽으로 꼬드긴 거예요? 당장 그 사람 누군지 말하세요. 녀석은 제가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들의 고함에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과 이수연 씨와 함께 수없이 연습했던 대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다. 내 어미다. 그 내용 증명에 적힌 내용 그대로가 내 뜻이다. 더 이상 너희에게 기만당하고 이용당하며 살지 않겠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내 재산, 그리고 너희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제 달라진 태도에 아들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늘 순종적이고 모든 것을 내어주기만 했던 어머니의 입에서 저런 단호한 말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곧이어 녀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 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다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일단 집으로 오셔서 저희랑 차분히 대화를.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해? 잘했다고? 내가 내 집 창고 같은 방에서 굶어가며 병들어갈 때 너희는 단 한 번이라도 내게 진심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 있었느냐? 내 사업 자금이다. 내 집 장만이다.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놓고도 모자라 이제 와서 오해라고?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결기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제 목소리를 냈다는 것,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정면으로 맞섰다는 사실이 제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는 달리 울먹이는 목소리로 감정에 호소하려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다 알아요. 제발 소송 같은 건 하지 마시고 저희가 다 잘할게요. 네, 예전처럼 다시 모시고 살게요. 지민이, 민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눈물과 애원이 조금도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들의 본 모습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너희들의 그 악어의 눈물에 더 이상 속지 않아. 법대로 하자꾸나.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들 내외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녀석들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분노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려 했지만 대화는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어머니 돈을 관리해 준 것이지 가로챈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고 며느리는 옆에서 눈물만 훔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의 극히 일부만을 돌려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변호사님과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금액은 제가 빼앗긴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고 무엇보다 그들의 태도에서는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판단력이 흐려진 늙은이 정도로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합의는 결렬되었고 우리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 녀석의 뒷모습을 보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던 아들이었는데 어쩌다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야. 이건 내 인생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다. 법정 다툼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 안에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저는 그 폭풍을 정면으로 뚫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때로는 쏜살같이 흐르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거북이 걸음보다 더디게 느껴지곤 합니다. 아들 내외와의 법정 다툼이 시작된 이후 제게 시간은 마치 후자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의 연속이었고 밤에는 잠 못 이루는 날들이 허다했죠. 하지만 이미 칼을 뽑아든 이상 무라도 썰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이수연 사회복지사님과 변호사님, 그리고 쉼터의 동료 어르신들이 없었다면 아마 진작에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비록 제가 피해자이고 당당히 제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이었지만 한때는 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아들과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더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높은 법대에 앉아 계신 판사님의 무표정한 얼굴, 양쪽으로 나란히 앉은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방청석에서 저를 지켜보는 몇몇 사람들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저를 압박하는 듯했습니다. 아들 녀석과 며느리는 저와 떨어진 반대편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는데 애써 태연한 척하려 했지만 초조한 기색은 역력해 보였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아들에게 빌라 매매 대금을 넘겨준 정황, 그 이후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정서적으로 학대받았던 사실들을 준비한 증거 자료들과 함께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제가 병원에서 받았던 진단서, 심지어 제가 쉼터에 오기 전 살았던 아들네, 즉 그 창고 갔던 방의 사진까지 공개될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핀 돌았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교묘한 질문들로 제 기억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려 했고 제가 마치 돈에 눈이 멀어 아들을 모함하는 파렴치한 늙은이로 몰아가려 애썼습니다. 어르신 연세도 있으신데 혹시 기억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은 없으신지요? 아드님 사업이 어려워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신 것은 아니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저는 변호사님이 미리 일러준 대로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차분하게 사실만을 진술하려 노력했습니다. 증인 신문은 더욱더 가슴 아픈 과정이었습니다. 저를 병원으로 옮겨주었던 옆집 아주머니는 당시 제가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아들 내외가 얼마나 냉담하게 저를 방치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아주머니가 저와 특별한 친분이 있어 편파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몰아세웠지만 아주머니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내가 본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렇게 착한 어르신을 저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군데 어디서 큰 소리예요? 라며 오히려 호통을 쳤습니다. 빌라 매매를 중개했던 부동산 사장님 역시 아들이 계약 과정에서 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던 정황과 매매 대금의 흐름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증언해 주었죠. 이수연 사회복지사님은 제가 쉼터에 처음 왔을 때의 심리 상태와 영양 상태, 그리고 그동안 제가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전문가적인 소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분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반면 아들과 며느리는 시종일관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해 준 것이지 결코 가로챈 것이 아니며 사업상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용돈을
제대로 들이지 못했을 뿐 극진히 모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희를 이렇게 오해하시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라며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연기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진술을 듣고 있자니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태연하게 내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그 끔찍한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몇 차례의 지루한 공방과 증인 신문이 오간 끝에 드디어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잔뜩 낀 것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을 채우고 있었고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몇몇 눈에 띄었습니다. 판사님이 법정으로 들어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고 장내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님은 한동안 판결문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이윽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 이유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모친의 신뢰를 악용하여 그 재산을 편취하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제출된 증거들과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충분히 인정되는 바,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효 사상과 가족윤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귀에는 재산을 반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주문만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승소였습니다. 제가 이긴 것입니다. 그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았다는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짓밟혔던 제 존엄성을 회복했다는 안도감, 진실이 거짓을 이겼다는 정의감, 그리고 이 험난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제 자신에 대한 대견함이 뒤섞인 아주 복잡하고도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 녀석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것처럼 굴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어깨는 한없이 초라하게만 보였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이수연 씨와 쉼터 식구들은 저를 얼싸안고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판결이 나고 며칠 후 예상대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예전에 오만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잔뜩 풀이 죽은 목소리로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께 평생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러십니까? 네. 어머니. 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애원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옆에서 연신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니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아예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못된 짓을 했다지만 한때는 제 모든 것이었던 아들이었고 제 손으로 길러낸 자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거짓 눈물에 속지 않기로 이미 굳게 마음먹은 뒤였습니다. 그들의 후회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참회라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적 파탄과 사회적 망신을 모면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눈물은 내 자신의 망가진 삶 때문이지, 이 늙은 어미가 겪었던 고통에 대한 진정한 참회가 아니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지만 너는 내게 씻을 수 없는 배신과 고통만을 안겨주었다. 용서, 이미 너무 늦었다. 너희는 너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 자신을 지키고 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내려야만 했던 가장 냉정하고도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내려졌고 그 눈물의 의미는 이제 과거의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다짐과 희망이 되어야 했습니다. 법정 싸움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예기치 않은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아들 내외에게서 빼앗긴 재산을 온전히 돌려받는 과정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덜 내놓으려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지만 변호사님의 끈질기고 단호한 대처 덕분에 결국 판결받은 금액 대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던 날, 저는 그 돈의 액수보다 더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되찾은 자존심이자 앞으로 살아갈 제 독립적인 삶의 든든한 미천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저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갖고 싶다는 열망이 그 무엇보다 강했으니까요. 쉼터의 동료분들과 이수연 씨에게 조언을 구해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문득 젊은 시절부터 막연히 꿈꿔왔던 바닷가에서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철썩이는 파도 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칠 동안 발품을 판 끝에 남쪽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아담한 2층 집을 발견했습니다. 집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풍경을 가지고 있었죠. 계약을 마치고 처음 그 집 열쇠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쉼터에서 쓰던 단출한 옷가지와 책 몇 권이 전부였지만 새로운 집을 제 취향대로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큰 행복이었습니다. 밝은색 벽지를 바르고 포근한 느낌의 소파와 침대를 골랐습니다. 거실 창가에는 작은 흔들의자를 놓고 마당 한쪽에는 아담한 텃밭을 만들어 상추와 토마토, 고추 같은 채소들을 심었습니다. 밤에는 혼자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평화롭고 충만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자 저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제 안의 작은 꿈들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전한 것은 글쓰기였습니다. 젊었을 적 문학 소녀를 꿈꾸며 밤새 시를 쓰고 수필을 끼적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까맣게 잊고 살았었죠. 동네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문예창작 교실에 조심스럽게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펜을 잡는 것조차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제 삶의 이야기를 한자 한자 써내려가면서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당했던 아픈 기억들을 글로 옮기는 과정은 마치 상처를 치유하는 의식과도 같았고, 반대로 즐거웠던 추억들을 기록하면서는 잊었던 행복을 다시금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과 다른 수강생분들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제 파란만장했던 인생사를 담은 자서전을 써보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글쓰기 외에도 다양한 배움의 즐거움에 푹 빠졌습니다. 쉼터에서 컴퓨터를 가르쳐 주던 청년 덕분에 인터넷의 편리함을 알게 된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 컴퓨터 기초반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기계 조작이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하나씩 배워나갈수록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멀리 사는 친척들과 영상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제법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실버 합창단에 들어가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전통 매듭 공예 강좌를 들으며 손끝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성취감도 맛보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무엇이든 배우고 도전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이웃들과의 관계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쉼터에서 동고동락했던 김할머니와 다른 몇몇 분들은 가끔 저희 집에 놀러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존재들이 되었죠. 문예창작 교실에서 만난 동년배의 박 선생님과는 문학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글을 읽고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가끔은 함께 시화전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순박한 아주머니,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며 마주치는 인상 좋은 어르신, 윗집에 사는 젊은 세대까지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 모두 따뜻한 미소와 함께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차린 소박한 밥상에 기꺼이 함께 둘러앉아 주었고 제가 몸이라도 아픈 날에는 죽을 끓여다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을 통해 치유된다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던 제가 이렇게 다시금 타인에게 마음을 열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외롭거나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제2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지는 그야말로 눈부신 나날들이었습니다. 제 삶에 다시 없을 줄 알았던 설렘이 찾아온 것은 문예창작 교실에서였습니다. 박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그분은 저보다 대여섯 살 위로 몇 해 전 아내분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은퇴한 국어 교사셨던 그분은 늘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셨고 해박한 지식과 유머 감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매력이 있었죠. 우리는 수업이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거나 가까운 바닷가를 거닐며 문학 이야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가슴속 깊이 간직해온 지난날의 추억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말벗이 생겼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분에게서
문학적 동지의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눈빛과 나지막한 목소리, 그리고 저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세심한 모습들에 자꾸만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쓴 수필 한 편을 읽고 그분이 건네준 칭찬과 격려 속에서 저는 제 얼굴이 소녀처럼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주책이지.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두근거림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 역시 제게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섣불리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탐색하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저녁, 우리는 바닷가 작은 찻집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찻집 안에는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한참 동안 말없이 차만 마시던 그분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 선생님, 아니 수연 씨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사실 오래전부터 수연 씨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수연 씨를 존경하고 또 많이 좋아합니다. 남은 인생 수연 씨와 함께 서로 의지하며 좋은 친구로 또 좋은 연인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도 박 선생님이 참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마치 10대 소년 소녀처럼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밤늦도록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제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은 그렇게 예고 없이, 하지만 더없이 따뜻하고 아름답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제 황혼을 더욱더 풍요롭고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벽 바다를 산책하고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문학관이나 미술관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기차를 타고 훌쩍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그분은 제가 쓴 글의 첫 번째 독자이자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고 저 역시 그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작은 기쁨도 함께 나누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주변에서는 할머니, 보기 좋아요. 정말 청춘이시네요. 라며 부러움 섞인 축하를 건넸고 저는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하면 그만이지요. 라며 당당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새로운 사랑, 박 선생님과의 만남은 제 메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스며들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따스함에 힘입어 저는 제가 겪었던 깊은 상처와 뼈아픈 아픔을 그저 과거의 일로 묻어두는 대신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다른 이들을 위해 쓰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 지옥 같은 터널을 빠져나왔으니 이제는 뒤따라오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등을 밀어줄 차례라고 생각했죠. 쉼터에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발걸음은 그래서 늘 설렘과 함께 엄숙한 책임감을 동반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눈빛 속에는 제가 겪었던 절망과 외로움, 그리고 한 가닥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아들이며 제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쫓기듯 집을 나와야 했던 날의 처절함, 쉼터에서의 막막함, 그리고 법정에서 홀로 싸워야 했던 그 모든 과정을 담담하지만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때로는 제 이야기에 함께 눈물 흘리시고
때로는 제 작은 승리에 함께 기뻐해 주시는 그분들의 반응 속에서 저는 살아있는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 보세요. 저 같은 늙은이도 해냈잖아요. 우리에겐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고 그 삶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해요.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법적 다툼의 경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당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저처럼 싸울 용기를 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혼자 끙끙 앓던 문제들을 털어놓고 공감받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깊은 보람과 함께 제 존재의 이유를 다시금 확인하곤 했습니다. 제가 쓴 자서전의 일부가 지역신문에 황혼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몇 차례 연재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쑥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제 치부와도 같은 과거사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 같아 망설이기도 했죠. 하지만 박 선생님과 이수연 씨는 어르신의 용기 있는 이야기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거예요. 라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문사에는 제 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는 독자들의 편지가 매일같이 답지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서 고통받던 분들, 자식을 대신해 손주를 키우며 힘겨워하던 할머니들, 심지어는 과거 자신의 부모에게 소홀했던 것을 반성한다는 젊은이들의 편지까지. 그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갈 때마다 저는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고 저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글귀들을 볼 때마다 제 고통이 그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아픔을 나눔으로써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라도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절감했습니다. 나눔으로써 제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상처는 눈 녹듯 스르르 풀려나갔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가 채워졌습니다. 아들 6과는 법원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된 이후 그 어떤 사적인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다 해도 아마 서로 못 본 척 지나치게 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마음 한구석에는 혈육의 정이라는 것이 아직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지 가끔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아들 모습이 나타나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많은 날이면 해맑게 웃던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어요. 그 아이들은 지금쯤 얼마나 컸을까? 할미를 기억이나 할까? 그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면 박 선생님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거나 따뜻한 차를 건네며 제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제 삶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은 아닐지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저는 현재의 평화를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여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온다면 그때는 두 팔 벌려 안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그들의 선택에 맡길 일이었습니다.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게 되찾은
제 자신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였으니까요. 아들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많이 옅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밤잠을 설쳤지만 새로운 삶에 집중하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지독했던 감정들도 조금씩 무뎌져 갔습니다. 그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그 일에 제 소중한 감정과 시간을 얽매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결국 미워하는 사람 자신을 더 병들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가 자신의 지난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비록 실패하고 상처 입었을지라도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올바르게 그리고 다른 이에게 상처주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갔기를 아주 멀리서나마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어미가 그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일말의 모정이자 과거의 악연으로부터 제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최선의 내려놓음이었을 겁니다. 그 내려놓음으로써 저는 비로소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재의 햇살 속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온전한 나, 최수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부서지는 햇살과 함께 사랑하는 박 선생님의 온화한 미소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끓인 구수한 커피 향 속에서 어젯밤 읽었던 책 이야기, 오늘 함께 가꿀 텃밭 작물 이야기, 혹은 새로 떠오른 글의 소재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점심 후에는 나란히 앉아 각자의 글을 쓰거나 때로는 함께 바닷가를 거닐며 밀려오는 파도에 발을 적시기도 합니다. 저녁에는 동네 친구들을 초대해 소박하지만 정성껏 차린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밤에는 박 선생님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일상 하나하나가 제게는 기적과도 같고 축복과도 같습니다. 제 얼굴에는 지나온 세월의 무게만큼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이제 저는 그 주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름 하나하나에 제가 살아온 치열했던 삶의 모든 순간들, 눈물과 환희, 절망과 희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피워낸 단단한 지혜와 용기가 새겨져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젊은 날의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고통과 시련이 제 삶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끔찍했던 경험들은 제게 인간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대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치 거센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튼튼한 가지를 뻗어 올리듯 저 역시 그 시련을 통해 더욱 강인해지고 성숙해졌다고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 오늘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박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에 감사하며 저를 아껴주는 좋은 이웃들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어떤 새로운 기쁨과 배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올 날들을 맞이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 전날 밤의 두근거림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제 인생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진리를 너무나 늦게 깨달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제 삶의 운전대를 이제야 비로소 제 손으로 단단히 움켜쥔 것입니다. 저의 황혼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며
감히 저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푸른 바다와 눈부신 햇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속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마음의 평화와 잔잔한 기쁨, 그리고 세상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 그것이야말로 제가 오랜 방황 끝에 도달한 삶의 진실입니다. 이 통쾌하고도 눈물겨웠던 반란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황혼의 행복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저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소중히 지켜나갈 것입니다.